이딴 총구석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돈 몇 푼 쥐어주면 알아서들 기어 나가겠지. 박철민의 목소리는 한적한 은하 마을의 오후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발로 낫고 빛바랜 은하상회 간판을 걷어찼고 마른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의 어깨 너머로 비슷한 차림의 젊은 사내 서너 명이 지루하다는 듯이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마을. 은하였다.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낡은 기와집들이 서로 어깨를 기대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잘 마른 시래기와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함께 옅은 약초 향이 감돌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가 마을의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김순자 할머니의 작은 식당이 있었다. 순잔의 밥집이라는 정겨운 이름이 붙은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온갖 소식이 오가는 정보의 중심지였으며 고단한 하루를 보낸 노인들이 막걸리 한 사발에 시름을 덜어내는 쉼터였다. 순자 할머니는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마을을 지켜온 터줏대감이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 단정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 마당에서 한 노인이 묵묵히 텃밭을 돌보고 있었다. 강민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조용하고 과묵한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다. 3년 전 호련히 이 마을로 귀촌한 그는 좀처럼 말이 없었고 늘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텃밭을 가꾸는 것이 일상의 전부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딘가 범상치 않다고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저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삶을 찾아온 사람이겠거니 짐작할 뿐이었다. 그의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잡초를 뽑거나 흙을 고르는 그의 손길에는 군더더기 없는 정확성과 절도가 배어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보이지 않는 규율이 있었다. 박철민과 그 무리들이 마을에 나타난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고 와 좁은 마을 길을 먼지투성이로 만들며 등장한 그들은 스스로를 태산건설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의 목적은 간단했다. 이 낮고 초라한 마을을 전부 밀어버리고 거대한 리조트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중한 척했지만 노인들이 땅 팔기를 거부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그들은 매일같이 마을에 나타나 어슬렁거리며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밤늦게 고성방가를 하며 평온을 깨뜨렸다. 오늘은 그 강도가 더 심해졌다. 마을의 입구에 상징처럼 서 있던 이제는 운영하지 않는 은하상회의 간판을 부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간판은 마을 사람 모두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이봐들, 젊은 양반들, 남의 물건에 왜들 손을 대나. 목소리의 주인은 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식당 문을 열고 나와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녀의 등 뒤로 몇몇 노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박철민은 순자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할머니, 이건 남의 물건이 아니라 곧 우리 물건이 될 겁니다. 어차피 부서질 거 우리가 좀 거들어주는 것뿐이라고요. 좋은 말 할 때 헐값이라도 받고 땅 파세요. 나중에 헐값도 못 받아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의 말투에는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 이 마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우리네 인생이 전부 담긴 곳이라고.
순자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네들 부모님도 이런 시골에서 나고 자랐을 텐데 어찌 이리 무례하게 군단 말인가. 어서 돌아가게.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한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었다. 박철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모래 할머니. 지금 세상 물정 모르시는 소리 하시네. 이런 구닥다리 감상에 젖어 있으니 평생 이 촌구석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덩치 큰 사내들이 순자 할머니를 둘러싸듯 어깨를 으쓱하며 다가왔다. 바로 그때였다. 텃밭에서 일하던 강민준이 허리를 폈다. 그는 흙 묻은 장갑을 벗어 밭둑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집은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소란스러운 소리는 똑똑히 들려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미간에 아주 옅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박철민의 오만한 얼굴, 그 옆에 선 부하들의 경박한 몸짓, 그리고 그들 앞에 홀로 당당히 서 있는 순자 할머니의 작은 등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그 속을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다. 마치 폭풍전의 바다처럼 모든 감정이 표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할머니, 다음번에 왔을 땐 이 낡아빠진 간판이 아니라 할머니네 식당 문짝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박철민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 할머니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 순간 지켜보던 노인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순자 할머니는 밀려나지 않았지만 그 무례한 행동에 얼굴이 굳어졌다. 박철민과 무리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자신들의 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일부러 엔진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는 마을을 빠져나갔다. 남은 것은 부서진 간판 조각과 침묵에 잠긴 마을 사람들, 그리고 분노와 무력감으로 떨고 있는 노인들 뿐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부서진 간판으로 다가가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그녀의 굽은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누구도 저 막무가내인 젊은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주는 다시 몸을 돌려 자신의 텃밭으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장갑을 끼고 아까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호미가 흙을 파고드는 깊이와 속도는 이전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마치 단단하게 굳은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파헤치려는 듯 그의 움직임에는 차갑고 무거운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은하 마을의 평온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은하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철민 일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위협은 안개처럼 마을 전체를 짓눌렀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꼈고 해가 지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빗장을 걸어 잠갔다. 순잔의 밥집을 찾는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식당 안에는 단골로인 서너 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대화는 자주 끊겼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깥의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는 불안감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반찬을 날랐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수심이 가득했다. 바로 그 평온을 비웃기라도 하듯. 식당 문이 거칠게 열어져 쳐졌다. 박철민과 그의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있었고 리조트 조감도가 인쇄된 서류 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에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노인들의 숟가락질이 멎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아이고, 할머니, 아직도 장사하고 계셨네. 우리는 진작에 문 닫고 시골 촌구석 떠날 준비나 하시는 줄 알았지. 박철민이 과장된 목소리로 말하며 식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의 부하들은 입구를 막아서며 퇴로를 차단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위협적으로 변했다. 무슨 행패인가? 여긴 식사하는 곳이야. 순자 할머니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그들을 막아섰다. 젊은이들이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와서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어서 나가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용기를 내어 맞섰다. 무례의 박철민이 코웃음을 쳤다. 진짜 무례한 게 뭔지 보여줄까요? 그는 옆에 있던 빈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테이블이 넘어지고 그 위에 있던 식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식당 안에 있던 노인들이 겁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박철민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게 우리 태산 건설에서 지을 리조트입니다. 여기 할머니 식당 자리가 바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정문이 들어설 곳이에요. 황금 같은 땅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계약서에 도장들 찍으시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노인들에게 다가가 강압적으로 계약서를 내밀었다. 몇몇 노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어떤 노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순자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법도, 경찰도 이 외딴 시골 마을까지는 너무 멀리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덜컹 하고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텃밭에서 막 캔 것 같은 흙 묻은 감자가 담긴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묵묵히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마치 격렬한 연극 무대에 잘못 들어선 행인처럼 어색하고 이질적이었다. 박철민은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이내 흥미를 잃고 다시 노인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저런 늙은이는 위협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강민주는 멈추지 않고 소란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넘어진 테이블과 깨진 그릇 조각들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박철민과 순자 할머니 사이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하나를 주었다. 그 느리고 침착한 행동에 시끄럽던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강민주는 숟가락의 흙을 툭툭 털어낸 뒤 순자 할머니에게 건네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식기는 소중히 다뤄야지요. 그러고는 박철민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젊은이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어른들 식사하시는 곳 아닌가. 그 말에 박철민과 부하들이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뭐야. 이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타난 정의의 사도라도 되시나. 박철민은 배를 잡고
웃으며 눈물까지 찔끔거렸다. 그의 부하들도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강민준을 위아래로 훑으며 낄낄거렸다. 할아버지, 허리 다치시겠어요? 그런 건 젊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어서 댁에나 가서 약주나 한잔하고 주무세요. 괜히 나섰다가 뼈도 못 추리십니다. 한 놈이 어깨를 부딪히며 비아냥거렸다. 강민주는 그 충격에 살짝 비틀거렸지만 두 발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뿌리 내린 듯 굳건히 서 있었다. 그 순간 강민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차가운 빛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얼굴 근육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소음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낡은 석상과도 같았다. 못 들었어. 영감탱이야 꺼지라고. 박철민의 오른팔처럼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짜증을 내며 강민준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하지만 강민준은 이번에도 휘청거릴 뿐 넘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민 사내가 자신의 손바닥이 단단한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에 순간 인상을 썼다.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단단함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자존심이 상한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노친네가 진짜. 그는 성큼 다가와 강민준의 낡은 셔츠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힘줄이 붉어진 그의 팔이 강민준의 앙상한 쇄골을 압박했다. 마지막 기회야. 곱게 사라질래? 아니면 여기서 뼈가루가 될래?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순자 할머니는 사색이 되어 민준 씨 하고 외쳤다. 이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박철민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약해 빠진 늙은이가 제 분수도 모르고 나서는 꼴이 아주 우스웠다. 그는 강민준이 겁에 질려 싹싹 빌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달랐다. 멱살이 잡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두려움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내의 팔, 목, 그리고 눈을 차례로 훑었다. 그것은 상대를 파악하는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부위를 살펴보는 듯한, 혹은 사냥꾼이 먹잇감의 급소를 찾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거친 소나기가 강민준의 멱살을 더욱 강하게 옥죄었다. 낮고 해진 셔츠의 옷깃이 그의 쇄골을 파고들며 숨을 막았다. 바로 그 순간 코 속으로 파고드는 땀과 값싼 향수가 뒤섞인 불쾌한 냄새, 그리고 귓가를 울리는 거친 숨소리가 기묘한 방아쇠가 되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그의 의식은 수십 년 전에 어느 비 오는 날 밤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주변은 순잔의 밥집의 환한 불빛 대신 어느 낯선 도시의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으로 변해 있었다. 후두둑 하고 굵은 빗방울이 낡은 타프를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했다.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은 동네 건달의 투박한 손이 아니었다. 강철처럼 단련된 근육으로 뒤덮인 전문 암살자의 팔이었다. 상대의 눈에서는 박철민 무리가 지닌 경박한 분노가 아닌 오직 상대를 제거하려는 차갑고 순수한 살이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티와즈. 목표 확인. 침묵을 유지하라. 귓속에 장치된 초소형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지휘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때의 그는 강민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특수작전부대 707의 전설적인 팀장. 코드네임 티와즈 티와스였다. 그의 임무는 소리 없이 목표를 제압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생과 사가 1초의 판단으로 갈리는
숨막히는 전장이 그의 일상이었다. 다시 현재 눈앞에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젊은 사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생각 대신 단순한 과시욕과 어리석은 오기만이 가득했다. 강민주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고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전쟁터를 떠나 찾아온 이곳에서 고작 이런 애송이에게 멱살을 잡히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서글펐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비애감이 밀려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총의 감촉, 피의 냄새, 작전 전의 긴장감, 그리고 임무 후에 찾아오는 지독한 공허함까지. 그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흙을 만지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순자 할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와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인사가 그의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세상에 흙발로 들어와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이봐. 놓친 내 대답 안에 멱살을 잡은 사내가 그를 거칠게 흔들었다. 그 충격에 강민준의 고개가 앞뒤로 꺾였다. 그 순간 강민준의 내면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한 것이 제자리를 잡았다. 평온한 삶에 대한 갈망이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한 차가운 결의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사내가 다시 한번 그를 흔들기 위해 팔에 힘을 주는 찰나였다. 강민준의 오른손이 조용히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속도로 올라갔다. 그것은 공격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려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동작이었다. 그래서 박철민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손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강민준의 손가락들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내의 손목, 그 안쪽의 특정 부위에 가볍게 닿았다. 그의 엄지 손가락이 상대의 맥박이 뛰는 곳, 바로 옆. 수많은 신경 다발이 교차하는 급소를 찾아 부드럽게 눌렀다. 그리고 동시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상대의 손등 뼈마디를 살며시 감싸 쥐었다. 모든 것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크악! 갑자기 멱살을 잡고 있던 사내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심한 고통과 당혹감이 떠올랐다. 손목에서부터 팔꿈치를 타고 올라오는 마치 불에 달군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강민준의 멱살을 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오히려 강민준의 손가락이 그의 손목을 미세하게 비틀자 통증은 몇 배로 증폭되어 뇌를 강타했다. 그의 소나기는 저절로 풀렸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쥔 채 바닥을 뒹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저 늙은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식당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조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폭소와 고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모두의 시선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구겨진 옷깃을 천천히 펴고 있는 강민준에게 고정되었다. 박철민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의 부하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저 노인은 약하고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순자 할머니와 다른 노인들 역시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이 알던 조용하고 힘없는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늘한 막이 둘러쳐진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민주는 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내를 한 번 내려다본 뒤 다시 박철민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늘한 경고의 빛이 담겨 있었다. 다시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른들께 함부로 손대지 말게. 그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강민준의 나지막한 경고는 얼음 조각처럼 식당 안의 공기를 떠다녔다. 바닥에 쓰러진 사내는 여전히 손목을 붙잡은 채 신음하고 있었고, 그를 제외한 박철민의 무리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눈앞의 노인이 자신들의 상식을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힘의 균형은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박철민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런 상황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늘 힘과 돈, 그리고 수적 우위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그런데 오늘 이 남루한 촌구석의 늙은이 하나가 그 모든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부하들 앞에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뭐 하고 서 있어. 이 병신들아, 박철민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늙은이 하나 처리 못해. 당장 저놈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버려. 굴욕감은 그의 두려움을 집어삼키고 맹목적인 폭력성으로 변질되었다. 그의 명령에 망설이던 부하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내 다시 도끼를 품고 강민준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이 낫다는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그들은 강민준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식당 안의 노인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몰려들었고 순자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안 돼. 그만두지 못해. 바로 그 순간 순자 할머니가 비명처럼 외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강민준의 앞을 가로막고 다가오는 젊은 사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이 사람 건드리지 마. 제발 그만해. 원하는 게 땅이라면 차라리 나를 어찌하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함께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용기가 담겨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돌발 행동에 박철민의 부하들이 잠시 주춤했다. 그들 역시 차마 노파를 먼저 공격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포위망의 오른쪽 끝에 서 있던 가장 성질이 급해 보이는 사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비켜. 할망구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치지 말고. 그는 순자 할머니의 어깨를 손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그것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순수한 폭력이 담긴 행동이었다. 작고 연약한 할머니의 몸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맥없이 뒤로 밀려났다. 짧은 비명과 함께 순자 할머니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등이 바로 옆 선반에 부딪혔다. 선반 위에는 그녀가 아침부터 정성껏 씻어 가지런히 쌓아두었던 하얀 사기 그릇들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와장창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내는 파열음은 날카롭고 어그로시 찔러 울려 퍼졌다. 정적을 깨뜨리는 그 소리는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도 같았다. 하얀 사기 그릇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파편들 위로 순자 할머니가 힘없이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준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천천히 쓰러지는 순자 할머니의 모습과 산산조각 나는 하얀 그릇들 뿐이었다. 지난 3년간 그가 이 마을에서 찾으려 했던 평온, 그를 아들처럼 챙겨주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소박한 행복의 상징이었던 그 하얀 그릇들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모습.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그어놓은 마지막 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붉은 선이었다. 뚜둑.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수십 년간 의식적으로 억누르고 봉인해왔던 티와즈라는 이름의 괴물이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강민준의 몸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의 주변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지는 것을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남은 순수한 형태의 살의 삿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한 한기였다. 늘 약간은 굽어있던 그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어깨는 단단한 바위처럼 넓어졌고 나이든 노인의 왜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갑옷을 두른 듯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물리적인 힘이 되어 주변을 압도했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같은 노인이었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존재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다. 그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먹이사슬의 최하위 초식동물이 최상위 포식자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변화는 그의 눈이었다. 이전에 고요하고 공허해 보이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자리 잡았다. 그 어둠 속에서는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오직 제거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는 비정한 빛이 번뜩였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순자 할머니를 밀쳤던 사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저절로 뒷걸음질 쳤다. 너희는 선을 넘었다. 강민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전과 같은 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그는 쓰러진 순자 할머니에게서 박철민과 그의 무리들에게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 작은 움직임에 겁에 질린 건달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흐흡하고 숨을 삼켰다. 이제 곧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직감했다. 강민준이 내디딘 첫걸음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그 한 걸음에 담긴 무게는 식당 전체를 짓눌렀다. 그것은 사냥을 시작하는 맹수의 첫걸음이었고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첫걸음이었다. 그 모습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순자 할머니를 밀쳤던 가장 성급하고 난폭했던 사내였다. 그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며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다. 이 늙은이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는 자신과 동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고함을 치며 강민준을 향해 무작정 돌진했다.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달려드는 기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공격이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피하거나 막기에 급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민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반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달려드는 사내의 힘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리고 상대의 주먹이 자신의 얼굴에 닿기 직전 그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상대의 팔꿈치 안쪽 관절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다. 그것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점에 충격을 전달하는 것에 가까웠다. 뚜둑. 크고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마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듯한 건조하고 섬뜩한 소리가 울렸다. 돌진하던 사내의 팔이 역방향으로 꺾이며 그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돌진하던 기세는 그대로 무너졌고
그가 고통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강민준의 오른발이 그의 오른쪽 무릎 바깥쪽을 낮은 각도로 걷어찼다. 이번에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그는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고통이 뇌에 전달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은 완벽하게 계산된 제압이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그 압도적인 모습에 잠시 얼어붙었던 나머지 3명의 사내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동시에 함성을 지르며 각기 다른 방향에서 강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왼쪽에서는 주먹이, 오른쪽에서는 발길질이, 그리고 정면에서는 또 다른 주먹이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강민준은 마치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었다는 듯 상체를 살짝 숙여 왼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피했다. 동시에 몸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오른팔을 휘둘렀다. 그의 손날이 왼쪽 사내의 목과 어깨 사이 수많은 신경이 교차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전신이 마비된 듯 굳었고 그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몸을 회전시킨 관성을 그대로 이용해 강민준은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발길질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상대의 발목을 양손으로 잡아채고 허리를 이용해 강하게 비틀었다. 공중에서 균형을 잃은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발목이 탈구되는 끔찍한 고통에 그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면의 마지막 한 명이었다. 동료 2명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본 그는 겁에 질려 주먹을 휘두르다 말고 멈칫했다. 바로 그 찰나의 망설임이 그의 패배를 결정지었다. 강민준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상태였다. 강민준의 손이 그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은 팔꿈치를 받쳤다. 그리고는 아주 작고 간결한 움직임으로 양손을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완전히 제압되었다. 강민준은 그를 방패 삼아 박철민 쪽으로 반쯤 돌려 세운 뒤 그의 등 뒤 경혈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찔렀다. 사내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30초가 되지 않았다. 식당 안에는 거친 숨소리나 비명 대신 묵직한 육체가 바닥에 쓰러지는 쿵, 쿵 하는 소리와 겁에 질린 노인들의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릴 뿐이었다. 그것은 난투극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무력 시위이자 기술과 효율, 그리고 절대적인 통제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본이었다. 강민준은 바닥에 널브러진 사내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왔다. 그의 옷에는 흙먼지 하나 묻어 있지 않았고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정원을 산책하고 온 사람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냉혹한 기운은 여전히 식당 안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서 있는 것은 단 한 사람, 박철민뿐이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데려온 나름 동네에서 주먹 좀 쓴다는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테이블에 부딪혔다.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이 괴물 같은 영감 박철민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허리춤을 더듬거리다 다급하게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식당의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등산용 칼처럼 보이는 제법 위협적인 크기의 칼이었다. 그는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강민준을 향해 겨누었다.
오지 마. 더 이상 다가오면 찔러버릴 거야. 나는 저놈들하고 달라. 그는 칼이라는 무기가 자신에게 마지막 용기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착각이었다. 강민주는 떨고 있는 칼끝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놀라움 대신 마치 수준 낮은 장난을 보는 듯한 아주 옅은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움직임을 멈추고 마지막 남은 상대를 향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사형 집행 전 희생자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처럼 들렸다. 내려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강민준의 마지막 경고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박철민에게는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손에 쥔 칼날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유일한 희망이라고 굳게 믿었다. 겁에 질린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더 사나워지는 법이었다. 닥쳐. 이 늙은 괴물아. 박철민이 악을 쓰듯 외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고쳐 쥐고 강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상대를 찌르겠다는 생각만 가득할 뿐. 어떠한 기술이나 계획도 없는 어설픈 돌진이었다. 칼끝이 강민준의 복부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들었다. 식당 안의 노인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순자 할머니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박철민의 손에 들린 칼이 아니라 그의 어깨와 손목, 그리고 발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칼날이 그의 옷에 닿기 직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강민준의 몸이 움직였다.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왼쪽으로 반보 비켜서며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왼팔이 방패처럼 올라가 칼을 쥔 박철민의 손목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강하게 쳐내며 공격의 궤도를 틀었다. 동시에 그의 오른손이 박철민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온 체중을 실어 상대의 돌진하는 힘의 방향, 그대로 팔꿈치를 꺾어내렸다. 기술과 힘의 완벽한 조화였다. 끄아악. 박철민의 입에서 이전의 그 어떤 비명보다도 처절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팔이 부러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칼은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칼은 공중에서 몇 바퀴 회전하다가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식당 한가운데의 나무 바닥에 깊숙이 박혔다. 강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박철민의 목덜미를 잡아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철민은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그는 부러진 팔을 붙잡고 신음하며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식당 안은 이제 완벽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조용히 바닥에 밝힌 칼로 걸어가는 강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허리를 숙여 칼자루를 잡고 단단한 나무 바닥에 밝힌 칼을 가볍게 뽑아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행동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는 칼을 든 채 마치 오랫동안 손에 익은 도구를 다루듯 자연스럽게 칼을 다루기 시작했다. 칼날이 그의 손목 스냅을 따라 부드럽게 회전하며 역수로 잡혔다가 다시 정수로 돌아왔다. 공기를 가르는 칼날의 섬뜩한 소리가 식당 안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동네 건달의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수만 번의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오직 살상을 위해 존재하는 전문가의 칼솜씨였다. 몇 차례 칼을 다루던 그는 칼날을 정확히
박철민의 코앞에서 멈췄다. 서늘한 칼끝이 그의 콧등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였다. 박철민은 공포에 질려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강민주는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박철민의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강민준 소령.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대대 전역팀장이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짧은 침묵이 박철민의 숨통을 더욱 조였다. 코드명 티와즈 707 특수임무대대.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누구나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어두운 곳으로 소리 없이 투입되는 최정예의 특수부대. 인간 병기들의 집단. 박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자신이 지금껏 상대한 노인이 단순한 시골 촌부가 아니라 나라가 키워낸 최강의 괴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강민주는 박철민의 넉나간 얼굴을 확인한 뒤 품 안에서 낮고 허름한 지갑을 꺼냈다. 그는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수많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닳고 흠집이 가득한 낡은 금속 조각이었다. 하지만 그 표면에는 검독수리가 단검을 움켜쥐고 있는 707부대의 상징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낡은 인식표를 박철민의 얼굴을 향해 가볍게 던졌다. 팅! 하는 소리와 함께 금속 조각이 그의 이마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다. 박철민은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에 떨어진 인식표를 바라보았다. 부대의 상징과 함께 새겨진 소령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그의 눈에 똑똑히 들어왔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것은 악몽이 아니었다. 그는 전설로만 듣던 부대의 팀장을, 그것도 은퇴한 괴물을 건드린 것이었다. 강민주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이제 내 사장에게 전화해. 박철민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금속 인식표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서였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낙인이었다. 707 특수임무대대, 소령, 그리고 티와즈.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거대한 공포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뒷세계에 몸담았던 시절. 그는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진짜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투입되어 소리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전설적인 인물들의 코드네임 몇 개. 티와즈는 그 중 하나였다. 그는 그것이 그저 부풀려진 괴담인 줄로만 알았다. 전화해. 강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고막을 때렸다. 박철민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부러진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간단한 동작조차 수십 번을 틀렸다. 그는 간신히 태산건설 김 사장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스피커 너머로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 섞인 김 사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 박 실장, 지금 몇 시인데 전화야. 그깟 촌구석 정리하는데 뭐 일이 오래 걸려. 늙은이들 몇 명 구슬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장님, 그게 아니라 박철민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강민준이 아무렇지 않게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했다. 그의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마치 원래 자신의 물건을 다루는 듯 자연스러웠다. 강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촌부의 억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명확한 표준어와 함께 낮고 차가운 지휘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산건설 김 사장. 듣고 있나? 누구신데 남의 전화에 박 실장.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김 사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강민주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섬뜩했다. 당신 직원들이 박철민 실장을 포함한 태산건설 용역 직원들이 현재 은하마을에서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장교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위협을 가했다. 그는 사건을 요약해서 보고하듯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사장의 코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예비역 장교 하 어디 동네 방위 출신이라도 되나 보지 박 실장. 그냥 싹 다 엎어버리고 와 뒤실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의 어리석은 자신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강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 관등 성명을 대지.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대대 전역팀장 강민준 소령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전화기 너머의 김 사장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찰나 강민준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작전명은 티와즈였다. 티와즈라는 단어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모든 소리가 멎었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하고 시끄럽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침묵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강민주는 말없이 기다렸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흐흡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쿵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시 들려온 김 사장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령님, 강민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30분 주지. 내가 보낸 이 쓰레기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상황을 내 눈앞에서 직접 수습해라. 만약 30분 안에 이 마을에서 내 놈들의 그림자라도 보인다면. 그는 말을 잠시 끊었다. 그땐 태산건설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 그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진 박철민에게 던져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어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이 아니었다.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나다. 서 장군. 강민준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혹함 대신 오랜 전우에게 말하는 듯한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대답을 잠시 듣더니 짧게 말했다. 그래, 잘 지낸다. 다름이 아니라 은하마을에 버러지들이 좀 꼬였는데 대청소가 필요하게 됐어. 그의 말은 지극히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깊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알겠다. 자네가 있는 곳인가?
지금 바로 부대 이동시킨다. 15분. 아니 10분 내로 도착한다. 그래. 조용히 처리해줘. 강민주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두 통의 전화. 하나는 공포를 심어주는 협박이었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명령이었다. 그는 다시 조용한 시골로인 강민준으로 돌아온 듯 식당 한가운데 조용히 섰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강민준의 두 번째 통화가 끝난 후 식당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고통보다 더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비역 소령, 707부대, 그리고 장군과의 통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단어들이 조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짐작할 수 있었다. 마을 노인들은 여전히 식당 구석에 모여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강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강민준은 더 이상 3년 전 귀촌한 조용한 이웃이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숨기고 있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더디게 흘렀다. 정적을 깬 것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희미한 사이렌 소리였다.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있었고 점점 더 빠르고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불빛들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어지럽게 물들였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가 순잔의 밥집 앞에 멈춰섰다. 일반 순찰차 두어 대와 함께 그 뒤로는 위압적인 크기의 군용 지프와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도열했다. 차문이 열리고 무장한 경찰들과 함께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완장을 찬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온 듯했다. 가장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선 것은 헌병 대위 계급장을 단 앳돼 보이는 장교였다. 그는 식당 안의 처참한 광경과 바닥에 널브러진 사내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강민준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대위 현민석 명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령님.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식당 안을 가득 메웠다. 그 광경을 본 마을 노인들은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렸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자신들과 똑같이 늙고 초라해 보이던 남자가 젊은 현역 장교에게 깍듯한 경례를 받고 있었다. 강민주는 경례를 받는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다. 수고하네. 저 자들일세. 그가 턱짓으로 바닥에 쓰러진 박철민 일당을 가리켰다. 현 대위는 즉시 뒤를 돌아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전원 체포해 저항할 경우 즉시 실력 행사한다. 헌병들과 경찰들은 지체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박철민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헌병의 팔꿈치가 그의 등을 강하게 찍어 누르자 컥하는 신음과 함께 잠잠해졌다. 그들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 차에 쳐넣어졌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강민주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는 헌병들과 경찰들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나쳐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순자 할머니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할머니의 작은 몸을 감쌌다. 그는 조금 전까지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냉혹한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평범하고 과묵한 시골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흙머니가 묻은 투박한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워냈다. 그리고는 순자 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할머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순자 할머니는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 씨, 대체 당신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감사함과 놀라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이다. 강민주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식당 앞에 멈춰섰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얼굴은 사색이 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태산건설의 김 사장이었다. 그는 식당 안의 광경을 보고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김 사장은 강민준을 발견하자 마치 구원자를 만난 죄인처럼 그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강민준과 순자 할머니,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노인들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령님,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다. 제가 감히 하늘 같은 분을 못 알아뵙고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모습은 조금 전전하기 너머로 들려오던 오만한 목소리에 주인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강민주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이 리조트 사업 당장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께 끼친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저희 회사에서 전부, 아니 제 사재를 털어서라도 몇 배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폭풍은 그렇게 지나갔다. 박철민 일당은 헌병대 차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고 김 사장은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태산건설은 그날 이후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될 운명이었다. 평화가 다시 은하마을에 돌아오고 있었다. 강민주는 식당 문가에 서서 멀어지는 경광등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사건이 있고 며칠이 흘렀다. 은하마을은 마치 거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아침처럼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태산건설의 횡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는 다시금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노인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강민준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그가 그저 조용한 이웃이었다면 이제는 마을의 어르신이자 존경과 경외가 뒤섞인 대상이 되었다. 바치를 하는 그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이들은 그를 전설 속 영웅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멀리서 훔쳐보았다. 그의 집 툇마루에는 매일 아침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쌓였다. 강민주는 그 변화가 편치 않았다. 그는 다시 주목받는 삶을 원치 않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이름 없이, 과거 없이, 그저 자연의 일부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삶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존경심은 그가 애써 지워버리려 했던 과거의 무게를 다시금 그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밤하늘은 맑았고 은하수라는 마을 이름처럼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금속 인식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달빛을 받은 인식표가 차갑고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검독수리 문양을 천천히 쓸었다. 그 차가운 감촉은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수십 년 전의 풍경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낯선 정글의 축축한 공기, 사막에 타는 듯한 열기, 그리고 얼어붙은 설원의 혹독한 추위. 그의 머릿속에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젊은 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훈련소에서 처음 만나 함께 땀 흘리고 울고 웃었던 순간들. 작전 투입 전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운을 빌어주던 모습. 그리고 차가운 땅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티와즈를 전설이라고 불렀다. 실패를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병기.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밤, 홀로 남아 전사한 동료들의 군번줄을 세며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는지를, 승리의 영광 뒤에 숨겨진 지독한 공허함과 죄책감을.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운이 좋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은 수많은 상처를 가진 생존자일 뿐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이곳 은하 마을로 도망쳐 왔다. 총 대신 호미를 잡고 피냄새 대신 흙냄새를 맡으며 과거의 망령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는 흙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티와즈라는 이름은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인식표를 손안에 움켜쥐었다. 그때였다. 민준 씨, 안 주무시고 거기서 뭘 그리 생각하고 계시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강민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순자 할머니가 소반을 들고 그의 집 마당에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띤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주는 저도 모르게 인식표를 쥔 손을 등 뒤로 감췄다. 할머니,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순자 할머니는 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툇마루로 다가와 그의 옆에 소반을 내려놓았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정갈하게 담긴 김치가 놓여 있었다. 출출할 것 같아서 밤 공기가 차니 뜨끈한 국물이라도 좀 마셔요. 그녀는 강민준의 등 뒤로 감춘 손을 애써 모른 척 해주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가 707부대 출신이든 전설적인 특수요원이었든 그녀에게 그는 그저 자신의 가게를 지켜준 고마운 이웃, 아들처럼 마음 쓰이는 민준 씨일 뿐이었다. 고맙습니다. 강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으며 그가 들고 있던 인식표를 향해 힐끗 시선을 주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내려놓고 편히 살아요. 이 늙은이도 마을 사람들도 이제 다 민준 씨 가족이야. 그러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따뜻한 위로의 말에
강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도망쳐 온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과거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 그는 등 뒤에 감췄던 손을 천천히 펴서 인식표를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이내 강민준의 손을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고생 많았수. 정말 고생 많았어. 그 순간 강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깊은 위로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음을 깨달았다. 티와즈와 텃밭을 가꾸는 노인 강민준은 더 이상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강민준의 눈물과 함께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과거의 망령들도 조용히 씻겨 내려갔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더는 외롭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강민준의 사건은 조용하지만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태산건설은 불법 용역 동원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결국 공중분해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하마을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조폭 건설사를 물리친 노인 영웅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로 소비되는 듯했지만 곧이어 은하마을이 간직한 시간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수백 년 된 고택들과 거의 사라져가는 전통 방식의 생활상들이 알려지자 여러 역사학자와 문화단체에서 마을을 찾았다. 그 결과 은하마을은 근현대 생활사 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더 이상 그 어떤 난폭한 개발의 삼날도 이 평화로운 마을을 위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강민준의 힘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도시로 나갔던 마을 노인들의 자식들과 손주들이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뿌리가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다는 소식과 마을이 지닌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뜬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낡은 집을 개조해 예쁜 찻집을 열었고 할머니의 손맛을 배워 작은 식당을 차렸으며 빈집을 고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다.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과 함께 구수한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다. 은하마을은 죽어가던 과거의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활기찬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강민준이 있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과묵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작은 텃밭을 돌보는 데 썼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수호신처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가족으로 대했다. 아이들은 그를 티와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젊은 귀촌 부부는 가수악한 작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의 집으로 달려왔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저녁 그의 밥상을 살뜰히 챙겼다. 강민준은 그 모든 관심과 온정을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강민주는 순잔의 밥집 툇마루에 앉아 새로 귀촌한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만든 향긋한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순자 할머니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앉아 있었다. 저 멀리서는 아이들이 티와즈 놀이를 한다며 떠들썩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어이, 티와즈 악당을 물리쳐라. 그 소리를 들은 순자 할머니가 저 녀석들 하며 작게 웃었다. 강민준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미소가 처음으로 피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웅 티와즈가 아니었다. 그는 현재의 행복을 지키는 은하마을의 강민준이었다. 나레이션 진정한 힘은 우람한 근육이나 위협적인 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침묵 속에, 가장 단단한 규율 속에, 그리고 평범하고 작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일어서는 따뜻한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위대한 영웅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집의 과묵하고 다정한 할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시청자에게 직접 말하는 톤으로 전직 특수요원 강민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의 짜릿한 심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만약 소리 없이 강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